오늘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신석기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흔히 구석기란 돌을 깨트려서 만든 석기를 말합니다. 옛날 한자어로는 타제석기라고 했고 요즘은 뗀석기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신석기는 돌을 갈아서 만듭니다. 한자어로는 마제석기라고 하고 요즘은 간다고 해서 간석기라고 합니다. 갈아서 만드니까 훨씬 정교하고 예리한 석기를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작살이나 낚싯바늘 같이 정교한 제품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또 하나 신석기 시대에 가장 중요한 유물이 토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체로 빗살무늬 토기가 발견되는데요.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빗으로 그은 듯한 무늬가 있어서 빗살무늬 토기라고 합니다. 다만 세계 모든 나라가 빗살무늬 토기가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나라 신석기에서는 빗살무늬 토기가 가장 많이 나오기 때문에 대표적인 토기가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용환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는 구석기 시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신석기 시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석기 시대를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역사의 변곡점입니다. 구석기 시대의 편년에 대해서는 무려 240만 년 설도 있습니다만 우리와 같은 현생 인류만을 기준으로 봐도 20만 년에서 30만 년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 30만 년으로 잡았을 때 30만 년의 30분의 1, 약 12,000년 전에 신석기가 시작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9만 년을 인류는 구석기로 살았고 나머지 10,000년 동안 신석기에서 시작해서 지금의 우주시대까지 인류의 문명은 발달해 온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신석기 시대 이후로 인류의 문명의 발전에 이러한 급상승을 낳게 했을까요? 이것이 신석기 시대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전에 어떤 기업에서 임원들을 대상으로 한국사 강연을 부탁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강연장에 갔더니 역시 임원분들이라 그런지 40대에도 거의 안 계시고 대부분이 50대 이상 분들이셨어요. 이렇게 하다가 제가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신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토기가 뭔지 아시죠? 우렁차게 대답이 들립니다. 빗살무늬 토기요. 원래 제가 그 다음에 이제 청동기 시대 토기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게 좀 부담스럽겠다 싶어서 질문을 안 했어요. 네, 그렇죠. 신석기 시대 토기는 빗살무늬 토기입니다. 자, 그런데 청동기 시대에는 이러는데 갑자기 여기저기서 무문토기요, 심지어는 붉은 간토기요, 대답이 마구마구 나오는 거. 아마 당신들도 깜짝 놀랐었나 봐요. 고등학교 졸업한 지가 다 40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이게 내 머릿속에서 튀어나오냐 그래가지고 강연 끝나고 나니까 그냥 화제가 그거였어요. 야, 어떻게 그걸 기억하고 계세요? 아이고,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셨나 봐요. 그냥 그날 강의가 말도 못하고 화기애애했는데 사실은 제가 좀 찬물을 끼얹었죠. 이건 좋아요. 야,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석기 시대 토기가 빗살무늬 토기인데 청동기 시대가 되면 왜 무문토기로 바뀝니까? 청동기 때 사람들은 무늬를 싫어했나요? 여기에는 아무도 대답하시는 분이 없으세요. 사실 역사 전공자들을 붙잡고 물어봐도 대답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역사 교육의 맹점이에요. 신석기 시대의 토기가 빗살무늬 토기다. 물론 알아야죠. 모든 지식은 정보가 누적된 다음에 분석이 따라오는 거니까요. 그러나 누적되기만 한 정보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그날 입시 때문이라는 것을 이해는 하지만 어쨌든 입시용으로 선별된 정보만을 외우고 사는 거죠. 제가 그 뒤로 많은 곳에 강연을 가면서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정말 머리가 희끗희끗한 60대, 70대 분들만 모인 데 가서도 물어봤어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빗살무늬 토기는 우렁차게 대답하시고 무문토기도 아무리 아닌 경우에도 10% 20% 대답이 나옵니다. 무문토기라고. 근데 왜 청동기 시대에 무문토기냐고요. 사실 저도 몰랐어요. 그걸 모르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정말 창피하지만 40대에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제가 2007년인가 대학원생들하고 서안에 답사를 간 적이 있습니다. 서안에 가면 일반 관광객들은 잘 안 가지만 역사학자들에게는 굉장히 유명한 유적이 반파 유적이라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신석기 촌락 유적이죠. 우리나라 그 하회마을 같이 이렇게 물이 삥 돌아가는 곳에 있던 마을인데 신석기 시대 거대한 촌락 하나가 통으로 발견된 곳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학생들하고 쭉 그 출토된 물건들을 유물들을 전시해 놓은 걸 보러 가다가 제가 갑자기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 붉은 간토기가 있는 겁니다. 뭐 또 우리가 흔히 청동시대 대표적인 토기라고 하는 그 외 여러 가지 토기들이 쭉 놓여 있었어요. 갑자기 머리가 띵 하더라고요. 가만,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청동기 시대에 나오는 토기인데 여기는 분명히 신석기 시대 유적인데 왜 여기에 이게 있지? 제가 이 말을 하는 순간 주변에 있던 많은 분들이 당황해요. 분명히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청동기 시대에 나오는 토기인데 중국에서는 이게 신석기 시대에 나왔다고? 갑자기 여기서 뭔가 울컥하는 마음이 들죠. 그러나 따지고 보면 울컥할 필요도 없고 역사학자의 고민은 왜 그런가를 찾아내는 것이지 거기서 무언가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게 여기서 나오는지 저 정말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시관을 지나 마을 유적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청동기 시대의 토기와 신석기 시대의 토기가 다른 것은 사실은 무늬도 있지만 불의 온도에 따라 굽는 강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도자기나 토기를 만들어 보신 분은 뭐 잘 아시겠지만 그 도자기마다 그게 기준이 있어요. 뭐 600도, 800도에서 부으면 토기고 뭐 독이라고 그러나? 뭐 어떻게 부으면 테라코타고 1200도인가 이상에서 1500도인가? 하여간 뭐 그렇게 가장 높은 열에 굽는 게 자기죠. 그래서 높은 온도에서 구울수록 단단해지고 뭐 입자가 고와집니다. 이것으로 도자기의 이제 종류를 나누는데요. 청동기 시대의 토기는 빗살무늬 토기에 비해서 한 단계 높은 더 높은 열로 처리된 강화된 토기입니다. 뭐 여기까지도 그렇다 치고 그러면 왜 한국에서는 청동기 시대에 이런 더 뜨거운 불과 더 잘 구워진 토기가 나오느냐? 반파 유적에 가서 봤더니 그곳에 가마가 있더라고요. 보통 빗살무늬 토기는 가마가 아니라 야지에서 굽습니다. 암사동 선사유적지나 혹시 박물관 같은 데 가보시면 요즘은 워낙 우리나라 박물관이 잘 돼가지고 그 신석기 시대의 뭐 어떤 생활 모습 이런 거 복원한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 자세히 보시면 모래땅 같은 곳에 모닥불 피워놓고 빗살무늬 토기를 그냥 야지에서 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약한 온도에서 구워지게 되고 사실 빗살무늬 토기가 이렇게 되게 뾰족한 이유도 이게 넓적하게 만들어서 세워놓을 만한 강도가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엔 빗살무늬 토기를 모래땅 같은데 이제 박아놨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뭐 그렇게도 썼겠지만 요즘은 이제 그 집 같은 거를 이렇게 망 같은 걸 따서 걸어놓은 게 아니겠냐. 되게 쥐 같은 것이 먹지 못하게 하려고. 어쨌든 빗살무늬 토기가 뾰족한 것은 거는 용도도 있지만은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땅에 놓으면 잘 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가마를 만들어서 굽기 시작하면 그 다음 단계의 토기, 좀 더 강하고 튼튼한 토기가 나옵니다. 이게 되게 무문토기죠. 무늬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강도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신석기 시대 토기도 가끔 밑이 조금 평평한 것이 있지만 청동기 시대 토기로 갈수록 이렇게 둥그러지고 밑에가 충분히 세워놓을 만큼 밑이 넓어지고 튼튼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청동기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과거에는 뭔가 이 금속을 다루니까 뜨거운 열을 만들 줄 알기 때문에 가마를 만들었고 그래서 청동기 시대 이런 게 나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반파 유적은 분명히 신석기 유적인데 거기도 가마가 있더라는 겁니다. 제가 거기서 크게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 사실 반파 유적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청동기 시대에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들이 꽤 여러 가지 유적들이 있어요.
보면 볼수록 기분 나쁘거나 자존심이 상하죠. 그러나 이건 정말로 자존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얼마든지 그런 게 발견될 수가 있어요. 사실 그 토기와 그런 건축 양식은 신석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경향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에 경향적으로 신석기 시대에 그런 게 나오기 때문에 신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게 됐고, 청동기 시대에 그런 게 나오기 때문에 청동기가 된 거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냐? 주택과 토기의 성격을 결정하는 것은 한마디로 정착도라는 겁니다. 반파유적, 중국이란 나라가 다른 건 몰라도 땅은 넓고 가끔 풍족한 데가 있습니다. 우리보다 비옥하고 풍족한 자연이 있다는 건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 반파유적은 신석기 유적 중에서도 특별히 살기가 좋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신석기 시대에 농경을 하고 정착 생활을 시작했다고는 하지만, 이때 농경이라는 게 화전이고 뭐 어떻게든 이렇게 농사만 짓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옮겨 다니는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토양이 풍족하고 주변에 뭐 고기도 많고 먹을 게 많다면 신석기 시대가 아니라 구석기 시대라고 해도 굳이 돌아다닐 필요가 없겠죠. 반파유적은 신석기냐 청동기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곳이 굉장히 풍족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신석기 농경사회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에서 오랫동안 정착을 영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반대로 철기 아니라 21세기 문명의 시대라고 해도 너무나 사는 게 척박해서 정글에서 매일 먹을 거를 쫓아다녀야 한다면 그 사람들은 지금 아파트는 고사하고 3년 이 튼튼한 건축을 짓지 않겠죠. TP의 오두막집이나 움집 같은 걸 지고 또는 텐트를 들고 돌아다닐 겁니다. 결국 신석기냐 청동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얼마나 풍족하게 식량을 확보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한 자리에서 얼마나 오래 정착할 수 있느냐는 성격에 따라서 문명의 요건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구석기 시대 사람들이 동굴 이외에는 별다른 주거지를 만들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1년, 2년 살만한 마을을 건설하거나 그만한 집을 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신석기 시대에 빗살무늬 토기가 많이 나오고 가마에 구운 토기가 잘 나오지 않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신석기 시대에는 아무래도 농경이 생산력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장기 정착 거주를 안 했기 때문이에요. 중국에도 그랬겠지만 반파유적 같이 특별한 곳에서는 굉장히 장기적인 거주를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도 TP의 오두막집 같은 걸 짓지 않고 기둥을 받고 대들보를 놓고 석가래를 놓는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런 몇몇 특수한 건물은 청동시대나 철기시대에 나오는 그런 건물을 지었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그 건물을 제작하는데 철기나 청동기가 필요한 게 아니라 보통 철기, 청동기 시대나 돼야 되는 장기 거주가 가능할 만한 식량이 이곳에서는 신석기 시대에도 생산되었기 때문에 장기 거주용 가옥을 이 사람들이 생각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기둥을 받고 대들보를 놓는 건축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가마도 마찬가지죠. 이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누가 거기서 가마를 짓고 토기를 굽겠어요. 그런 토기를 구워봤자 얼마 지나면 떠나버릴 텐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냥 대충 빨리 구워서 모닥불에 구울 수 있는 토기가 최고의 토기인 겁니다. 이게 제가 처음 말씀드린 신석기 문명에서 문명 발달이 시작되는 문명 발달의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지기 시작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볼 때 무언가를 발전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동기와 여건입니다. 필요는 언제나 있어요. 구석기 시대 사람들도 좋은 집을 짓고 정착하면서 풍족하게 살고 싶었을 겁니다. 테이블을 놓고 티파티를 하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동굴에 살 때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벽화도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상당한 노력과 투자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동굴에 거주하는 건 되게 계절적인 거주였고 1년 이상 장기적인 거주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무려 30만 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사람들은 토기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좀 더 튼튼한 토기를 만든다거나 땅을 파고 튼튼한 집을 짓는다거나 1년 이상 가는 장기적인 건축을 설계한다든가 이러한 것을 할 만한 여건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여건이 되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연구하지 않았던 거죠.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동기와 여건 이런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당장 경쟁을 연상하고 야 저런 거 뭐 동기유발 사람을 괴롭히고 뭐 쥐어짜고 노동을 쥐어짜고 이런 용도로만 생각하시는 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 부작용이고 인류 사회에서 우리가 극복해 나가야 될 문제긴 하지만 인류 역사에서 동기와 여건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은 결코 부정하거나 좌시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신석기 시대에 지난 30년 동안 이루지 못한 것을 구석기 시대에 무려 30년 동안 발전해온 사회를 단 10,000년 동안의 신석기에서 우주시대로까지 발전시키는 변화의 요인은 무엇이냐? 바로 인간의 동기와 여건이 마련되었다는 건데요. 그 동기와 여건을 마련해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정착입니다. 이런 정착 생활을 가능하게 한 것이 아주 특별한 지역에서는 이런 정착 생활을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생산력의 안정입니다. 물론 아메리카 인디언들 거주 지역 같은 경우는 너무나 풍족해서 사람들이 아무 노력을 안 해도 그냥 주워 먹고만 살아도 됐기 때문에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구석기 말기 신석기 초기의 삶을 영위했습니다만 다른 지역에서는 그 정도는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이 정착 생활을 하게 되면서 집, 문명, 도구, 사회 이런 모든 곳에서 무언가를 발전시키고 변화시켜야 되는 필요와 동기, 욕구가 발생하고 그것을 실현시킬 수 있는 여건이 발생함으로써 인류 문명은 무속도로 발전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스트레일리아의 고고학자였던 고든 차일드는 신석기 시대의 사회 변화를 신석기 혁명이라고까지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신석기 혁명이 너무 과한 설명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우리가 이 30만 년과 만 년을 생각해 보면 어쩌면 인류 역사에서 가장 획기적인 변화는 4차 혁명도 산업혁명도 아니고 신석기 혁명이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신석기 혁명을 일으킨 요인, 정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인간이 정착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준 요인은 뭘까? 그것은 생산활동입니다. 즉 과거 사냥하고 나무 열매를 따먹고 그냥 있는 물고기를 채먹는 소위 말하는 채집경제에서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하고 어업도 조직적인 어업이라면 그것도 생산경제가 되는데 채집경제에서 생산경제로 변화하게 되면서 사람들은 정착생활을 하게 됐고 정착생활을 하다 보니 인간에게 더 많은 욕구와 필요가 생기는데 문제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생산활동이라는 것이 과연 사람들에게 동기와 여건을 어떻게 제공하고 그것이 문명 발달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게 되는지 그것은 다음 편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